안녕하세요. 한 여성의 인생에서 자신의 몸 안에 작은 생명체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만큼 큰 행복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의 작은 천사들을 맞이하는 일을 매일같이 해온 산부인과 의사인 제게 그 행복은 몇 배나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눈물과 인내로 간절히 기도하며 얻은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침 햇살이 진료실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반짝이는 금속 의료기기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보다 만 배는 더 찬란한 빛이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제 자신의 임신 테스트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 줄의 분홍색 선이 제가 감히 희망조차 품지 못했던 기적을 힘주어 확인시켜 주듯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임신이라니 5년간의 기나긴 치료, 수많은 검사와 주사, 희망과 절망이 극단을 오가던 수많은 날들 끝에 마침내 하늘이 저를 가엾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벅찬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정에 기쁨을 안겨주었던 의사 박서연이 마침내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소명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남편 민준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분명 기뻐서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지난 5년간 그의 어머니인 오 여사님이 아이 문제로 저를 계속 압박하고 비난했지만 그는 언제나 제 곁에서 손을 꼭 잡고 말해주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아이는 하늘이 주시는 선물이야.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아. 우리 둘만 있으면 돼. 그의 세심함과 다정함이 제가 모든 죄책감과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생각났습니다. 오 여사님은 좀 냉정하시긴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저 손주를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다는 걸 압니다. 이 소식은 분명 저에 대한 시어머니의 태도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거나 뼈 있는 말을 던지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가족은 마침내 진정한 완전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 소식을 바로 알리지 않을 거야. 비밀로 간직했다가 오늘 저녁 식사 때 온 가족에게 줄 가장 큰 깜짝 선물로 남겨두겠어. 저는 민준이 저를 힘껏 껴안고 공중으로 들어올려 행복에 겨워 빙빙 도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잡고 제가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시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제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임신 테스트기를 상자에 넣어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뜬구름 위를 걷는 기분으로 일했습니다. 제 주위의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오늘따라 진료실에서 들려오는 신생아들의 울음소리는 어찌나 사랑스럽게 들리는지요. 젊은 엄마들의 행복한 미소가 제게도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들뜬 마음으로 마지막 근무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일부러 유아용품점에 들러 아주 작은 신생아 옷과 예쁜 신발들을 구경했습니다. 제 마음은 달콤한 감정과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 가득한 준비로 설렜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와 양손 가득 맛있는 음식을 사들고 왔습니다. 축하를 위해 직접 푸짐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장을 보고 돌아오셨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데 이렇게 음식을 많이 차리니? 여전히 평소처럼 어딘가 따지는 듯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기분이 좋아서 온 가족을 위해 맛있는 저녁을 차리고 싶었어요.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놀라움을 남겨두기 위해
일부러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막 식사를 차리려 할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둘러 문을 열러 나가시며 목소리가 한껏 밝아졌습니다. 어머, 네가 왔구나. 어서 들어와. 어서. 오매불망 기다렸잖니.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손님이 온 건가? 주방에서 밖을 내다본 순간 제 입가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친척이나 친한 친구가 아니라 굉장히 아름답고 세련된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명품 원피스를 입고 값비싼 핸드백을 들었으며 밤색으로 염색한 머리는 풍성하게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남편이 아직도 지갑 속에 숨겨두고 있는 낡은 사진 속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유진아, 남편의 애틋했던 첫사랑. 5년 전 그를 버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여자.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행복한 바로 그날의 말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독한 바람처럼 차갑게 엄습해왔습니다. 유진아는 집 안으로 들어와 저를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스쳐 지나가더니 시어머니 품에 안기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제 귀국했는데 어머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바로 찾아왔어요. 세상에, 이 아이 좀 봐. 시어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녀는 진아를 꼭 껴안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5년이나 지났는데 어쩜 이렇게 더 예뻐졌니? 민준이가 보면 기뻐서 미쳐버릴 거다. 여기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숨김없는 반가움과 애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아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따라주고 과일을 내주며 쉴 새 없이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친했던 것처럼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실과 주방 사이에 서서 갑자기 불청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집의 주인이고 시어머니 아들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마치 남편의 옛사랑이 황후처럼 환대받는 광경을 지켜봐야 하는 하녀, 외부인일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아침에 벅차올랐던 행복은 이제 불안감과 모호한 질투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냥 손님이겠지. 시어머니를 뵈러 온 것뿐일 거야. 남편은 날 사랑해. 절대 날 배신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왜일까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저는 임신 사실을 잠시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거의 기환이 우리 가족에게 폭풍을 몰고 올지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람이 아니라 광풍이라는 것을, 제 행복과 희망, 그리고 제 뱃속의 핏덩이까지 모두 휩쓸어갈 광풍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유진아의 등장이 왜 제 마음에 그토록 큰 충격을 주었는지 이해하시려면 저와 민준의 사랑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폭풍이 닥치기 전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모든 사람의 눈에 거의 완벽한 남자인 남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가 젊은 레지던트 의사일 때, 그는 막 졸업한 재능 있는 건축가일 때 만났습니다. 그는 화려한 미남형은 아니었지만 그에게서는 차분하고 성숙하며 매우 따뜻한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그는 끈기 있고 진실하게 저에게 구애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비싼 선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지만 섬세한 행동들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모두 기억했고 겨울 아침마다 제가 생강차를 마시는 습관까지 기억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야간 당직을 마치고 새벽 2시가 되어도 저는 항상 병원 입구에서 뜨거운 죽 한 그릇을 손에 들고 기다리는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그렇게 부드럽고 조용하게 이성과 딱딱함에 익숙해진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가 청혼하던 날
그는 다이아몬드 반지나 고급 레스토랑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다녔던 의과대학 교정으로 저를 데려가 우리가 첫 데이트를 했던 커다란 나무 아래 서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에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내 평생을 바쳐 너에게 평온함을 안겨주겠다고 약속할게. 그리고 저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가 약속한 평온함이야말로 제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결혼식은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시어머니인 오 여사님도 처음에는 저를 매우 아껴주시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능력 있고 착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의 첫 몇 년은 정말 꿈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민주는 매우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의사라는 제 직업이 힘든 것을 알고 집안일의 거의 대부분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는 요리를 아주 잘했고 주말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새로운 보양식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항상 제 경력을 지지했고 제가 더 공부하여 개인 병원을 열도록 격려했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 눈에 우리는 모범적인 커플, 행복한 가정의 표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완벽한 것은 없었습니다. 2년, 그리고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우리의 행복의 첫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압박은 시어머니로부터 왔습니다. 저를 아껴주시던 오 여사님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식사 자리에서 넌지시 비추는 정도였습니다. 옆집 애인애가 손자를 봤다더라. 통통하니 아주 예뻐. 혹은 민준이 친구 철수는 너희보다 늦게 결혼했는데 벌써 애가 둘이래. 점차 넌지시 던지는 말들은 직접적인 비난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데리고 용하다는 한의원이며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그녀는 온갖 종류의 한약과 민간요법 약재들을 사와 끔찍한 냄새와 맛이 나는 약들을 억지로 마시게 했습니다. 매달 생리가 시작될 기미가 보이면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마치 칼날처럼 제 자존심을 베었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고 제 자신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저는 제 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제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남편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고통이 저를 거의 집어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민주는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호해 주었고 어머니의 압박으로부터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비난할 때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서연이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아이는 인연이 닿아야 하는 거고 우린 아직 젊으니까 천천히 생기겠죠. 둘만 있을 때면 그는 저를 품에 안고 위로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난 너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지. 애 낳는 기계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바로 그 말들이, 그의 관용과 자상함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계속 싸워나갈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전국을 돌며 가장 큰 병원, 최고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녔고 온갖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희망과 실망을 반복할 때마다 그는 곁에서 저를 다독이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갈망 때문에 우리 가족이라는 그림의 회색빛 얼룩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따뜻하고 행복한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사랑만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제 이상적인 남편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제게 주었던 평온의 약속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저는 너무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상하고 관용적인 모습 뒤에 실망감과 아이를 갖고 싶은 갈망 또한 그 안에서 커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너무나 철저히 숨겨왔던 갈망, 그리고 그에게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다른 여자가 나타났을 때 제가 굳게 믿어왔던 사랑의 견고한 성벽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단 한 번의 바람에도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의 벅찬 행복은 지난 5년간 제 영혼을 뒤덮었던 모든 어두운 구름을 걷어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고 모든 부담과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마른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 엄마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낭만적이고 아늑한 저녁을 상상했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고 식사 중에 작은 선물 상자를 꺼내는 겁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점심때 급히 샀던 아주 작은 털실 신발과 아이의 첫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을 겁니다. 저는 민준의 놀라움이 벅찬 행복으로 바뀌는 표정을 상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쁨의 눈물을 상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마침내 온전한 웃음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와 신선한 식료품이 가득 담긴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아마 시어머니는 오후 운동을 가신 듯 했습니다. 저는 즐겁게 앞치마를 두르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고 저만의 작은 파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성껏 각 음식을 장식하고 식탁을 아름답게 차렸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이제 주인공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편하게 내 집처럼 있어. 여기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손님이 온 건가? 그것도 시어머니의 손님이라니. 저는 서둘러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파에 앉아있는 손님을 본 순간 제 입가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는 어느새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옥색 실크 원피스를 입어 하얀 피부와 우아한 몸매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긴 머리는 풍성하게 웨이브져 있었고 얼굴은 완벽하게 화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녀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제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유진아, 민준이 그토록 열렬히 사랑했던 첫사랑. 대학 시절 내내 그의 곁에 있다가 5년 전 미국 유학의 꿈을 쫓아 그를 무정하게 버리고 떠났던 여자. 저는 민준이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낡은 앨범에서 그녀의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그것은 단지 과거일 뿐이며 그녀를 잊은 지 오래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녀가 여기에, 제 집에, 이 특별한 날에 나타난 걸까요? 유진아는 저를 보고도 전혀 당황하거나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약간의 도발까지 섞인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걸어와 악수를 청하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서연 언니 맞으시죠? 민준 오빠 아내분이시라고요. 저는 진아라고 해요. 민준 오빠 옛날 친구요. 어제 막 귀국해서 오빠가 결혼했다는 소식 듣고 가족분들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저를 훑었습니다. 제 평범한 실내복부터 화장기 없는 얼굴까지 비교와 자만심이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오 여사님도 서둘러 일어나 진아 곁으로 가서 마치 자신들이 진짜 모녀인 것처럼 다정하게 그녀의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 서연이구나. 이리 와서 봐라. 민준이 친구가 놀러 왔어. 얘는 진아라고. 옛날에 우리 민준이랑 아주 친했단다. 미국에서 막 돌아왔는데 너무 예쁘고 능력 있지 않니? 그녀는 마치 진아가 자신의 며느리라도 되는 양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묘사할 때 예쁘다, 능력 있다는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 둘 사이에 서서
갑자기 제가 너무나 불필요하고 동떨어진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집의 주인이지만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 차가운 불안감이 제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아들의 옛사랑과 저렇게 친밀한 걸까요? 왜 그녀를 저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하필 이 시점에 돌아오기로 선택한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악수하려 내민 손은 무시한 채 메마르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숨막히는 분위기를 피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려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유진아가 말을 걸었습니다. 무심한 척 던지는 질문이었지만 제 아픔을 정면으로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서연 언니, 산부인과 의사시라고요. 민준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아주 실력 있으시다고. 그럼 두 분도 좋은 소식 있으시겠네요? 그 질문은 제 환희에 찬 심장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돌아보며 그녀의 입가에 걸린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아이를 갖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그 얘기를 꺼내 저를 상처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그쪽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는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도 눈치채신 듯 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얘가 그냥 안부 물어본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자자, 둘이 앉아서 얘기 좀 하고 있어. 내가 연잎차 좀 타올게.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갔고 저와 진아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임신 사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행복과 놀라움은 모두 과거라는 이름의 이 불청객의 등장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 비밀을 당분간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귀환이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된 계획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제 그 침묵의 결정이 비극의 서막이 되리라고는 제가 겪었던 그 어떤 고통보다도 만 배는 더 큰 고통의 시작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제가 축하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준비했던 그 식사는 결국 숨막힐 듯 무겁고 위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준이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있는 유진아를 보았을 때 저는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놀라움과 당혹감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 그는 재빨리 감정을 숨기고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아야, 언제 귀국했어?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 그는 다가가 그녀를 안으려는 듯 팔을 벌렸다가 중간에 멈칫했습니다. 아마 제가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는 그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친밀해 보이지만 어색함이 가득한 행동이었습니다. 유진아는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해주고 싶었지. 민준 오빠 요즘 더 멋있어지고 성숙해졌네. 그녀는 감탄과 약간의 요염함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민준의 손을 끌었습니다. 이것 봐라. 진아가 아직도 널 얼마나 아끼는지. 귀국하자마자 우리 모자를 찾아왔잖니. 자, 다들 앉아서 밥 먹자. 내가 너희들 좋아하는 반찬으로만 차렸어. 그녀는 태연하게 제가 요리한 공을 모두 가로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수저를 놓았습니다. 식사 내내 유진아와 시어머니가 가장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옛 추억, 진아와 민준이 사귀던 시절의 이야기를 신나게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갔던 여행, 주고받았던 선물, 그리고 현재의 아내인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민준은 그들 사이에 앉아 다소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따금 제 쪽으로 몸을 돌려 반찬을 집어주며 형식적인 질문을 몇 마디 던졌습니다. 이거 맛있네. 많이 먹어. 하지만 저는 그의 마음이 더 이상 여기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따금 진아를 향했고
그 눈빛은 복잡해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가족의 식탁에서 마치 불청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삼키는 밥 한 술 한 술이 모두 쓰게 느껴졌습니다. 뱃속 아이에 대한 행복감은 의심과 질투라는 먹구름에 완전히 가려진 듯했습니다. 식사 후에도 진아는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눈은 끊임없이 민준을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그녀는 일어설 생각을 했습니다. 민준은 밤길의 여자, 혼자 위험하다는 이유로 그녀를 데려다 주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진아의 집은 바로 길 건너 아파트 단지였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나란히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참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씁쓸한 감정이 가슴 속에서 차올랐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저 나중에 온 사람, 대체자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그날 밤 민주는 아주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옛 친구 집에 잠시 들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올라와 제게 등을 돌리고 바로 잠든 척했습니다. 저는 그가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누워서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났고 그것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는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출장도 잦아졌습니다. 평소 집안 아무데나 두던 그의 휴대폰은 이제 몸에서 떼어놓지 않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는 화장실에 갈 때조차 그것을 가지고 갔고 무음 모드로 해놓고 항상 화면을 엎어두었습니다. 제가 깊이 잠든 밤에도 그가 몰래 베란다로 나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도 그의 셔츠에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싸구려의 독한 향수가 아니라 그날 유진아에게서 맡았던 것과 똑같은 고급스럽고 세련된 향기였습니다. 제가 묻자 그는 그저 회사 여직원의 냄새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는 사소한 일로 제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만든 음식이 짜다고, 옷차림이 촌스럽다고, 말주변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칭찬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가 시비를 거는 핑곗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의 행복하고 따뜻한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대신 긴장감과 무서운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시거나 혹은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평소처럼 대했지만 대화 중에 진아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진아는 정말 대단해. 귀국하자마자 대기업 부장으로 들어갔다더라. 어제 진아가 이 비싼 영양크림을 선물해 줬는데 정말 좋더라. 그녀가 진아를 언급할 때마다 그것은 피 흘리는 제 심장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고뇌와 의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고 그를 추궁하고 싶었고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비밀의 장막이 걷혔을 때 제가 받게 될 것은 배신당했다는 무정한 진실뿐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아직 희미한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오해일 뿐이라고, 남편은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유진아 자신이 더할 나위 없이 뻔뻔한 행동으로 제 마지막 환상을 산산조각 내고 저를 고통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유진아가 나타난 지 거의 3주가 지났습니다. 그 3주는 제게 한 세기처럼 길었고 침묵과 의심 그리고 은밀한 고통의 세기였습니다. 저는 아직 누구에게도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의 행복은 불안감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벼랑 끝에 선 우리 결혼을 봉합해주지 못할까봐, 오히려 이 아이가 부담이 되고 그가 저를 더 무정하게 버리는 이유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아이가 건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결과가 어떻든 민준과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 제가 일하는 병원의 다른과 동료에게 진료 예약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농락하려 작정한 듯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근무를 마치고 동료의 진료실로 가려던 참에 제 조수 간호사가 매우 곤란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 선생님, 저번에 왔던 그 여자분이에요. 선생님과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또 유진아라니. 그녀가 여긴 또 왜 온 거지? 나는 그 여자랑 약속한 적 없어요.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주 바쁘다고 전해줘요. 이미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 진료해주지 않으면 선생님이 동의할 때까지 여기서 계속 기다리겠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일이 민준 씨와 관련이 있다고 병원에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으면 만나주는 게 좋을 거라고 했어요. 그녀는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일터에서 말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재빨리 억눌렀습니다. 그녀 같은 사람에게는 일을 크게 만들수록 더 의기양양해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았어요. 들여보내요. 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는 여전히 화려하고 도도한 모습으로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비웃음이나 도발적인 태도 대신 다소 걱정스럽고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서연 선생님, 저 임신한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그녀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듣자 등줄기를 따라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최대한 전문적인 목소리로 물으려 했었습니다. 요즘 생리가 늦어지고 몸이 피곤하고 메스꺼워요. 집에서 테스트기로 해봤는데 2줄이 나왔어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배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도전적인 기색이 아니라 간절함과 극도의 뻔뻔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니, 초음파로 확인 좀 해줄 수 있어요? 다른 곳은 못 믿겠어요. 민준 오빠가 언니가 최고라고 했어요. 그녀는 지금 자기 연인의 법적 아내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제게 자신의 혼외 임신 초음파를 봐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모욕이 있을까요? 저는 당장 일어나 그녀를 여기서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더 차갑고 잔인한 다른 생각이 저를 막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녀가 스스로 내게 기회를 가져다 주었어. 진실을 알게 될 기회이자 모든 것을 끝낼 기회를. 좋아요. 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옛 친구라고 하니 특별히 예외를 두죠. 초음파 침대에 누우세요.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초음파 침대에 누웠습니다. 초음파를 하는 동안 진료실은 침묵에 잠겼고 오직 초음파 기계가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배 위에서 탐촉자를 움직이며 화면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자궁 안에 자리 잡은 작은 아기집. 저는 측정 모드를 켜고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임신 약 3주. 심장이 누군가에게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안의 마지막 희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3주 전, 그때는 민준이 제게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그녀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가 매일 밤 제게 속삭였던 사랑의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어때요, 언니? 유진아의 목소리가 초조한 척하며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평온한 표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 맞아요. 저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 3주 정도 됐네요. 그 말을 듣자 유진아의 걱정스러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환한 미소,
승리자의 미소가 나타났습니다. 정말요, 언니? 어휴, 다행이다. 그녀는 초음파 젤이 아직 배에 묻어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았고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도발과 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럼 민준 오빠가 정말 아빠가 되는 거네요.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딱 한 번만 시도해봤거든요. 보아하니 문제는 민준 오빠가 아니라 언니한테 있었네요. 그 말은 피 흘리는 제 심장에 꽂히는 마지막 비수였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제 남편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제 고통과 제 인생 최대의 죄책감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사 박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배신당한 아내, 극한의 모욕을 당한 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닥쳐, 저는 분노의 목소리가 갈라져 소리쳤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어. 왜 자격이 없죠? 유진아가 비웃었습니다. 나는 지금 언니 남편의 핏줄을 품고 있어요. 곧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줄 거예요. 그런데 언니는요? 애도 못 낳는 여자는 알아서 물러나는 게 좋을걸요. 저는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그 뻔뻔한 얼굴을 때리고 싶었고 그 승리의 미소를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에게 손 떼기도 전에 진료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저와 유진아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거기 서서 헐떡였고 셔츠는 흐트러져 있었으며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 유진아가 그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 제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연극을 꾸민 것이겠지요. 그리고 제 이상적인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자신의 정부와 혼의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온 것입니다. 유진아는 전문 배우처럼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뻔뻔하고 도발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약하고 겁에 질린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배를 감싸 안고 민준에게 달려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 왔구나. 나 너무 무서웠어. 서연 언니가. 그녀는 말을 흐리며 가짜 울음을 터뜨리고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민준은 진아를 안고 그녀의 떨리는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제가 사랑했던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 민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낯선 사람의 눈빛, 차갑고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는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진아 임신했어. 몰라? 어떻게 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 묻지도 않고 제가 가해자이고 저 불쌍한 희생자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해버렸습니다.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남자가 지금 제 앞에서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자신의 아내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저는 씁쓸하고 신랄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얘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얘가 날 얼마나 모욕했는지 알아요? 아니면 당신이랑 얘가 짜고 나를 궁지로 몰기 위해 이 연극을 꾸민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아마 제 말이 그의 정곡을 찔렀나 봅니다. 네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서연아. 질투에 눈이 멀어서 이성을 잃다니. 진아는 그냥 검사받으러 너한테 도움을 청하러 온 것뿐이야. 도움이요? 저는 소리쳤고 분노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더러 얘를 도우라고요? 남편의 정부배 속에 있는 아이를 초음파로 봐주고 웃으면서 축하해 주라는 건가요? 당신 인간이긴 해요? 민준 오빠, 서연아, 제발 진정해. 민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마 병원에서 일이 커지는 게 두려웠나 봅니다. 나랑 진아 일은 내 잘못이야. 나중에 설명할게. 하지만 지금 얘는 임신했어. 내 아이를. 얘랑 아기를 해치면 안 돼. 내 아이. 그 두 단어는 제 안에 남은 마지막 희망과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해친다고요? 저는 절망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내가 그 아기를 해칠 거라고 생각해요? 나 같은 산부인과 의사가 그런 비도덕적인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 눈에 내가 그렇게 비열하고 잔인한 사람인가요?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고통과 분노가 저를 이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말해야 했습니다. 분노를 터뜨리기 위해 소리쳐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걸어가 진아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너 그 아기를 가졌다고 나를 협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 제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민준이 달려와 저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서연아, 그만하라고 했잖아. 그의 밀침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균형을 잃었습니다. 뒤로 넘어지면서 제 등은 금속 의료기기 테이블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은 아랫배에서 치밀어 오르는 날카로운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쥐어짜는 듯한 통증, 산부인과 의사인 제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고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새빨간 피가 제 하얀 원피스를 적시기 시작했고 점점 더 크게 번져나갔습니다. 안 돼. 저는 더듬거리며 배를 감싸 안았고 온몸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가야, 우리 아가. 제가 5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아이, 민준과 진아도 피를 보고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마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서연아, 나는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제 세상이 점점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곧 아이를 잃게 될 엄마의 찢어지는 고통과 당황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정부를 꼭 껴안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무정한 밀침. 그것은 저를 넘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저를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향기였지만 오늘은 메스껍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개인 병실, 바로 제가 일하는 과에 가장 좋은 VIP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하얀 벽에 생기 없는 옅은 노란빛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배로 가져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서운 공허함, 제 인생의 가장 큰 희망을 품었던 배는 이제 은근한 통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아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막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기 위해 아래 십술을 꽉 깨물었지만 눈물은 뜨겁고 쓰라리게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제 마음을 찢어놓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5년 동안 눈물과 인내로 맞바꾼 아이, 엄마가 되는 행복을 온전히 느끼기도 전에 서둘러 떠나버린 아이. 그리고 더 쓰라린 것은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친아버지의 손에 의해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무심하지만 잔인했던 그 밀침이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저와 친한 동료인 수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안타깝고 미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으로 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정신이 드니? 힘내야 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누구보다 제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산했고 아마 상황은 그보다 더 나쁠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저는 목이 잠겨 약하게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제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수간호사 선생님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하며 다른 곳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충격이 너무 컸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아기를 지킬 수 없었어. 충격이 너무 컸어. 충격이 너무 컸어. 그 말은 제 영혼을 내리치는 거대한 망치 같았습니다. 제 주위의 모든 것이 빙빙 돌다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직 형체도 갖추지 못한 아이를 잃었습니다. 이 고통은 죽음보다 더 컸습니다. 저는 비통한 비명을 지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울음을 터뜨리고는 극심한 절망 속에서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로 깨어났을 때 하늘은 어두워졌고 방에는 희미한 노란색 수면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오 여사님이 옆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얼굴은 심각하고 불쾌해 보였습니다. 제가 눈을 뜬 것을 보고 그녀는 안부 한마디 없이 바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신이 드니? 네가 저지른 꼴 좀 봐라. 그깟 질투심 때문에 소란을 피워서 이 지경을 만들어? 네가 내 아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저를 밀어 넘어뜨렸고 그녀의 친손자를 죽게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저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밀었어요. 걔가 널 밀었으면 뭐. 걔도 지나 뱃속의 아기를 지키려고 그랬던 것뿐이야. 누가 너더러 그렇게 달려들라고 했니? 남편 체면도 생각 안 하고 병원에서 바람 피운다고 난리를 쳐. 너 같은 게 무슨 의사야?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소문내는지 알아? 온 집안 망신 다 시켰어. 그녀의 말에는 방금 잃은 친손자에 대한 애도도, 생사의 고비를 넘긴 며느리의 건강에 대한 걱정도 한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체면, 그녀의 아들, 그리고 아마도 그 정부가 품고 있는 손주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잔인함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피곤하고 초췌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후회가 아니라 짜증과 회피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정신이 드니? 그는 의미 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아기 죽었어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인간성 속에서 죄책감이나 가책 같은 것을 조금이라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곤함과 심지어 안도감까지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일찍 말 안 했어? 그랬으면 이런 일은.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에휴, 아마 이것도 운명이겠지.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슬퍼한다고 해결될 것도 없잖아. 푹 쉬면서 몸조리나 잘해. 운명. 그는 자신의 배신과 폭력, 그리고 자기 자식의 죽음을 운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무정하고 잔인한 태도는 제 안에 남은 마지막 희망과 환상을 완전히 꺼뜨렸습니다. 육체의 고통, 아이를 잃은 고통, 그리고 배신당한 고통, 모든 것이 뒤섞여 차가운 공허함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사랑, 증오,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영혼 없는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제 결혼 생활, 제 인생이 이 운명의 날에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퇴원했습니다. 한때 보금자리라고 불렀던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그곳은 텅 비고 차가운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장차 며느리가 될 여자를 돌보며 귀한 대를 이을 손자를 챙기러 갔겠지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저도 그녀의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짓된 행복의 추억으로 가득 찼던 방.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제 눈에는 낯설고 생기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직 제게 속한 것들, 옷과 책, 그리고 개인적인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민준이 사준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몇 개 되지도 않았지만요. 시어머니가 주셨던 모든 선물도 남겨두었습니다. 계산과 시애로 가득 찼던 선물들. 저는 이 집을 가장 깨끗하게 그들에게 속한 어떤 것에도 미련 없이 떠나고 싶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정리하던 중 작은 벨벳 상자에 손이 닿아 멈칫했습니다. 안에는 우리의 결혼 반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상자를 열자 작은 다이아몬드가 불빛 아래 반짝였지만 제 눈에는 그저 값어치 없는 유리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이 반지를 주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반지는 크지 않을지 몰라도 널 향한 내 사랑은 무한해. 알고 보니 그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었고 그 한계는 바로 아이였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상자를 닫고 옷장 구석에 던져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문가에 서서 제가 짐을 싸는 것을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사과가 아닌 변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나한테 화난 거 알아. 하지만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5년이야. 서연아, 5년 동안 어머니의 기대와 친척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어. 나도 남자고 나도 아이를 간절히 원했어.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고 옅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래서 그 갈망을 채워줄 사람을 찾았군요. 민주는 제 직설적인 말에 조금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나랑 진아는 그냥 충동적이었어. 그때 난 힘들었고 걔는 막 외국에서 돌아왔었어. 걔는 위로하고 공감하는 법을 알았어. 다른 사람의 남편과 잠자리를 갖는 방식으로 위로하고 그 사람 아내의 진료실까지 찾아와 뱃속의 아이를 자랑하는 방식으로 공감한다고요? 당신의 배신을 더 이상 변명하려 들지 마요, 민준 씨. 그럴수록 당신이 더 역겨워 보일 뿐이니까.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듯 침묵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생각이야? 마침내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없는 곳으로요. 저는 옷을 계속 개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그가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아마 사과나 변명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요. 민준 씨. 저는 말을 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모든 건 끝났어요. 더 이상 어떤 설명도 듣고 싶지 않아요. 단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해요. 저는 잠시 멈추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진 작별 인사.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아주 많이. 나는 당신만 곁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약속을 믿었고 당신의 관용을 믿었어요. 하지만 내가 틀렸어요.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저 당신에게 아이를 낳아줄 수 있는 완벽한 아내의 이미지를 사랑했을 뿐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그 일을 해주자 당신은 망설임 없이 나를 버렸죠. 그리고 우리 아이,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알아요? 그 운명의 날 아침, 내가 임신한 걸 알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당신과 어머님께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아주 특별한 저녁을 계획했어요. 마침내 우리 가족도 완전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나타났고 당신은 그녀를 선택했어요.
당신은 그녀의 아이를 선택했고 자기 핏줄을 품고 있는 아내를 무정하게 밀어 넘어뜨렸죠. 제 눈물이 터져나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이만 죽인 게 아니야. 민준 씨. 당신은 내 사랑과 당신에게 바쳤던 마지막 믿음까지 모두 죽였어. 당신은 한때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했던 박서연이라는 여자를 죽인 거야. 이 순간부터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도 증오도 그저 낯선 두 사람일 뿐이에요. 저는 여행 가방에 지퍼를 올렸습니다. 그 소리는 어찌나 단호하고 잔인하게 들리는지 저는 제가 서명한 이혼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함께 놓고 마지막 한 줄을 썼습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을 핏자국처럼. 붉은 잉크로 쓴 한 줄. 당신이 우리 아이를 죽였어.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석상처럼 굳어서 있는 그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을 나왔고 그 결혼 생활을 나왔고 그의 인생에서 영원히 걸어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매우 험난할 것을 압니다. 이 상처는 아마 평생 아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 살아야 하고 제 자신을 되찾기 위해 살아야 하며 억울하게 생명을 빼앗긴 제 아이의 목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 집을 떠난 후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를 팔고 죽어버린 결혼 생활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하나의 여행 가방에 담아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게 사랑과 극심한 고통을 동시에 안겨준 그 도시를 떠나기로. 저는 아무도 저를 모르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피 흘리는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제가 항상 가보고 싶었던 아름다운 해변 도시 부산의 한 국제 종합병원으로 전근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바다가 보이는 발코니가 있는 작은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잔잔한 파도 소리에 잠에서 깼고 매일 오후에는 하얀 모래사장을 걸으며 파도가 제 번뇌를 씻어주게 했습니다. 드넓은 바다는 제 부서진 영혼을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잊기 위한 방법으로 일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야간 당직을 자청했고 어려운 수술에 참여했습니다. 저의 전문성과 헌신은 동료들과 환자들에게 금방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저 실력 있고 아름답지만 다소 차갑고 다가가기 어려운 의사 박서연으로만 알았습니다. 그 강인한 외면 뒤에 산산조각 난 심장과 폭풍우 같았던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그의 이름은 이현우였고 우리 병원의 가장 큰 투자자인 흥진철강그룹 회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만나봤던 다른 재벌 2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거만함이나 과시가 없었고 오히려 매우 차분하고 성숙했으며 따뜻하고 깊은 이해심이 담긴 말을 하는 듯한 눈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응급 상황에서였습니다. 그의 누나가 임신 33주의 조산 기미가 있어 우리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제가 직접 수술팀에 참여하여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와 아기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현우 씨는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감사와 약간의 존경심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박서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누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병원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온다고 말하지 않고 그저 인큐베이터에 있는 누나와 조카를 보러 온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바라기 한 다발과 제가 당직 후에 항상 마시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서두르거나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거기에 조용히 머물며 작지만 매우 섬세한 관심들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일에 대해
책에 대해,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마치 회색빛뿐이던 제 삶에 불어오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바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제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 마음은 죽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남긴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너무 깊었고 그것은 외부의 어떤 따뜻함도 막아버리는 얼음벽과 같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를 피했고 그의 저녁 식사나 영화 관람 제안을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희망을 주고 싶지도 않았고 제 스스로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끈기 있었습니다. 그는 요란하게 저를 쫓아다니는 대신 곁에서 친구이자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 번도 제 과거에 대해 말한 적이 없음에도 제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슬플 때마다 곁에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제 껍질 밖으로 끌어내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자선 활동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점차 그의 진심과 인내가 제 마음속 얼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그의 존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의 해바라기와 생강차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미소 짓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미소를요. 제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메마른 영혼의 땅 위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새로운 삶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잡을 용기가 있을까요? 제가 과거의 유령을 떨쳐내고 새로운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 자신도 아직 답을 모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이현우 씨의 관심은 마치 따뜻한 시냇물처럼 제 메마른 영혼의 땅으로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섬세했고 인내심이 강했으며 제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지음처럼 곁에서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점차 저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일에 대해, 스트레스에 대해, 어려웠던 환자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또한 제 이루지 못한 꿈과 제가 읽었던 책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과거에 대해, 깨져버린 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너무나 큰 흉터였고 누구에게도 아직 보여줄 준비가 되지 않은 아픔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해변을 산책한 후 현우 씨가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눈빛은 참으로 부드럽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서연 씨. 그는 더 이상 거리감 있는 박서연 선생님이 아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과거에 아주 힘든 일을 겪으셨다는 거 알아요.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묻지는 않을게요. 다만 병원에서 처음 당신을 본 순간부터 당신의 강인함과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만날수록 당신의 영혼과 사람됨에 더욱 끌렸어요. 서연 씨, 저 당신을 사랑해요. 제게 당신 곁에서 당신을 돌보고 지켜줄 기회를 주시겠어요? 낭만적인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은 어떤 여자라도 꿈꿀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게 그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묻어두려 애썼던 모든 고통과 과거의 유령들을 되살려냈습니다. 민준의 모습, 유진아의 모습, 눈물로 얼룩졌던 초음파 사진, 모든 것이 다시 밀려와 제 마음을 헤집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다시 한 남자에게 믿음을 주었다가 배신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현우 씨. 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매우 단호했습니다. 죄송해요. 현우 씨의 마음은 정말 감사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지만 저는 안 되겠어요. 제 심장은 이미 죽었어요.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돌아서서 도망쳤습니다. 그에게서, 그의 고백에게서,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감정들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운명의 가혹함에 울었습니다. 왜 제가 마음을 닫으려 할 때 하늘은 제게 이토록 좋은 남자를 보내주시는 걸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현우 씨를 피했습니다. 저는 근무 시간을 바꾸고 더 이상 해변을 산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모든 전화와 문자를 거절했습니다. 저는 얼음장 같은 벽을 세우고 제 인생에서 그를 밀어내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제 무정한 태도가 그를 지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그의 진심을 얕봤습니다. 현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찾아오거나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해바라기 한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여전히 발신인 이름 없이 영양가 있는 도시락이 배달되었습니다. 제가 야간 당직을 설 때면 간호사가 익명의 누군가가 부탁했다며 여전히 따뜻한 생강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공격하는 대신 조용히 곁에 머물며 묵묵한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제 결정을 존중했고 제게 공간을 주었지만 저를 외롭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 진심, 그 인내심은 수만 번의 고백보다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제가 애써 쌓아 올린 얼음벽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면의 갈등에 휩싸여 있는 동안 제 전 남편의 집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조용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제 전 남편, 강민준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진실과 배신, 그리고 인과응보의 폭풍. 그 폭풍은 그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제게 제 인생에 대한 결정을 내릴 용기를 주는 마지막 약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마음의 상처와 이현우 씨의 끈질긴 구애 사이에서 힘겨워하고 있을 때 서울에서의 제 전 남편 강민준의 삶은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성공적으로 버린 후 그는 유진아와 성대한 결혼식을 서둘러 올렸습니다. 제 전 시어머니오 여사님은 금이라도 캔 듯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예쁘고 아이도 잘 낳는 데다 곧 대를 이을 귀한 손자까지 낳아줄 새며느리를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제 고통과 상실 위에 세워진 장밋빛 미래를 함께 그렸습니다. 몇 달 후 유진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고 통통했습니다. 민준과 그의 어머니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습니다. 그는 아이가 가문의 자랑이자 후계자가 되기를 바라며 이름을 민덕이라 지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장 갈망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아들, 그의 삶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보는 애청자 여러분, 더디게 올지언정 결코 오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현명한 며느리인 척했던 유진아는 아이를 낳고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된 아내나 엄마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출산을 민준을 올가매고 호화로운 삶을 얻기 위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갓난아기를 오 여사님에게 던져두고 자신은 밤낮으로 친구들과의 파티, 쇼핑, 여행에 빠져 살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정갈하게 가꾸었던 집은 이제 어수선해졌습니다. 가족 식사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배달 음식과 말다툼만이 남았습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그녀의 비위를 맞추고 참아주려 했지만 점차 지쳐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아내가 결국 예쁘지만 속은 텅 비고 이기적인 꽃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했던 날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끓여주던 따뜻한 밥과 국을 그리워했습니다. 정갈했던 집을 그리워했습니다. 저의 다정함과 배려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진짜 비극은 아들 민덕이가 자라면서 닥쳐왔습니다. 아이는 민준을 조금도 닮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그의 가족 모두가 황인, 검은 머리, 갈색 눈이라는 아시아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머리카락이 약간 노르스름했, 특히 눈이 아주 낯선 회색빛 또는
파란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돌연변이나 먼 조상 중 누군가를 닮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웃과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날이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애가 민준이를 하나도 안 닮았네. 꼭 혼혈아 같아. 그 말들은 민준의 자존심과 날로 커져가는 의심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그는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릴 적 사진과 아들을 비교했습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그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공통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는 몰래 아이와 자신의 머리카락 샘플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센터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과민한 의심이기를 바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몰래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일주일 후 하얀 봉투에 봉인된 결과를 받았을 때 그의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에야 봉투를 찢을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결과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론 부분에 굵게 인쇄된 글자가 그의 눈을 강타했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0%. 바푼줄랭.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그의 어머니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귀한 손자가 알고 보니 그의 핏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람을 맞았고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아이를 대신 키워준 꼴이 되었습니다. 그 무정한 진실은 수천 개의 칼날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아내를 버렸고 자신의 친자식을 죽게 만들었으며 그 대가로 얻은 것은 속임수와 한심한 희극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집으로 달려가 검사 결과지를 유진아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해봐. 이 애 누구 자식이야?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유진아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며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외국인 남자와 만났었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미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민준을 함정에 빠뜨려 아이를 이용해 그를 묶어두고 합법적인 남편과 경제적 버팀목을 얻으려 했다고. 민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그날 밤 바로 유진아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의 두 번째 결혼은 순식간에 그리고 치욕적으로 끝났습니다. 배신자의 비극은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고 명예까지 잃었습니다. 이제 그는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전처와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끝없는 고통 속에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유진아의 아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 후 민준과 그의 어머니의 삶은 당혹감과 후회의 잿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오 여사님은 너무 큰 충격의 병으로 쓰러져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입으로는 그저 과보라는 두 단어만 중얼거렸습니다. 대를 이을 귀한 손자에 대한 꿈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치욕스럽고 처참한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가짜 손주 때문에 친손자와 한때 지극히 효심 깊었던 며느리를 무정하게 내쳤습니다. 뒤늦은 후회가 잠자는 동안에도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민주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매일 방에 틀어박혀 술과 담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저의 모습, 특히 제가 남기고 간 잃어버린 아이의 초음파 사진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기심과 맹목적인 갈망 때문에 제 손으로 자신의 행복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경력, 명성, 모든 것이 이제는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고통과 결코 지울 수 없는 후회 속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몇 달간의 고뇌와 술과 뒤늦은 후회에 잠겨 지새운 수많은 밤 끝에 민주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매달리거나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한 번이라도 아주 먼 발치에서라도 저를 만나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오래전에 했어야만 했던 사과를. 그는 제 눈으로 직접 저를 보고 제가 괜찮은지, 제가 일으킨 폭풍우를 이겨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생각은 강박이 되었고 그의 어둡고 막막한 삶에서 유일하게 희미하게 타오르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으려는 순례자처럼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집을 팔았습니다. 구석구석 우리의 행복한 추억이 깊게 배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의 죄책감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린 곳, 모든 물건, 모든 사진이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매일 그의 심장을 베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는 집을 판 돈 전부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희망 없는 수색의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저에 대한 희미한 흔적이라도 쫓아 전국을 헤맸습니다. 그는 제가 일했던 병원을 찾아가 의사, 간호사부터 청소부 아주머니까지 모든 옛 동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개를 젓는 것과 안타까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서연 선생님은 그만둔 지 오래됐어요. 어디로 갔는지 우리도 몰라요. 그는 우리가 데이트했던 카페를 찾아가 예전 그 자리에 앉아 익숙한 온기를 조금이라도 찾으려 했지만 공허함과 냉기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몇 안 되는 공통 친구들에게 모두 연락했지만 아무도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마치 그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낯선 술집에 혼자 앉아 만취할 때까지 마시며 자신이 무슨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자문했습니다. 아마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를 완전히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의 등장은 제게 더 큰 혼란과 고통을 안겨줄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아마도 우리가 잃어버린 핏줄의 모습이, 아마도 밤낮으로 그의 양심을 괴롭히는 후회가 그에게 계속 나아가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이라도 사과의 말을 전하지 않고는 평온하게 살 수 없었습니다. 수색은 거의 1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고독과 절망으로 가득한 1년. 마침내 제 대학 시절 절친한 친구를 통해, 그가 정말 힘들게 연락이 닿은 그 친구를 통해 그는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그 친구는 많은 고민 끝에 제가 해변 도시 부산의 한 국제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한치의 주저도 없이 그날 밤 바로 부산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름다운 해변 도시의 첫 햇살이 비칠 무렵 그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병원으로 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면 제가 놀랄까봐 두려웠습니다. 슬픈 기억을 되살려 제가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차갑고 낯선 시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병원 입구가 보이는 발코니가 있는 작은 호텔 방을 빌려 멀리서 죄인처럼 제 삶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익숙한 모습을 기다리며 몇 시간이고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병원 정문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새하얀 의사가운을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어 올렸지만 제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피곤함, 체념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자신감과 평온함, 그리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동료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며 환하게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 그것은 마음을 설레게 할 만큼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가슴을 찢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남자를 보았습니다. 매일 오후 꽃다발을 손에 들고 병원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는 세련되고 키가 큰 남자. 그는 그 남자, 이현우가 날이 쌀쌀해지자 제 어깨에 다정하게 코트를 걸쳐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우 씨가 제게 부드럽게 차문을 열어주는 모습과 사랑이 가득 담긴 애정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선에 행복과 신뢰의 미소로 화답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민준의 심장은
마치 쇠소나기에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아주 희미한 희망마저도 꺼져버렸습니다. 그는 제가 새로운 삶을, 그에게는 한 뼘의 자리도 없는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질투심과 남자의 고유한 이기심이 강하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저를 찾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매달리고 저를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는 무릎 꿇고 울고 애원하는 수천 가지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진정한 행복을 목격하자 그는 망설여졌습니다. 그가 무슨 권리로 그 평온을 깨뜨릴 수 있을까? 그가 무슨 자격으로 또다시 제 인생에 폭풍우를 몰고 올 수 있을까? 하지만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다시 괴롭혔습니다. 그는 이대로 떠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며칠간의 내적 갈등 끝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는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병원을 찾아가 맞은편 작은 카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리면서도 두려워했던 순간을 저와 현우 씨가 함께 나오며 완벽한 그림처럼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즐겁게 웃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자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과거에서 온 유령처럼 걸어나와 우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가 결코 원하지 않았던 삼자대면이 마침내 벌어졌습니다. 수척하고 초췌하며 눈이 푹 꺼진 민준이 제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제 안의 모든 감정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제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고통,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한 연민까지. 제 곁에 서 있던 남자, 현우 씨는 즉시 제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묻지 않고 그저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 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듯한 든든한 무언의 위로였습니다. 서연아.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 나, 널 찾았어. 여긴 어쩐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차갑고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약점도 보이지 않으려 단단한 껍질로 저를 감쌌습니다. 너한테 사과하러 왔어. 그는 붉어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말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자격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줘. 만회할 기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이제야 깨달았어. 서연아. 네가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의 뒤늦은 간청, 그것은 저를 감동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습고 약간 씁쓸하게 느껴졌을 뿐입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그가 선택을 하고 저를 밀어 넘어뜨리고 우리 아이의 죽음에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후에 그는 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버렸다가 생각나면 쉽게 다시 주워올 수 있는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민준의 다시 시작하자는 제안은 카페의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노골적이었고 절망적이었으며 또한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한때 제 세상의 전부였고 제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남자. 이제는 비참한 모습으로 제 손으로 버렸던 기회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아주 작은 일부는 그의 추락의 연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부분은 냉정함과 단호함이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동안 조용히 제 곁에서 손을 꼭 잡고 있던 현우 씨가 그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으며 질투나 적대감은 전혀 없이 오직 저를 향한 절대적인 보호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결정은 서연 씨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 곁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녀의 현재 삶과 평온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는 외부인 취급을 당한 자의 적개심 가득한 눈빛으로 현우 씨를 훑어본 뒤
다시 제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애처로운 간청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 사람은 누구야? 너 벌써 다른 사람이 생긴 거야? 그렇게 빨리. 서연아, 넌 나를 잊었어? 우리의 5년을, 우리의 모든 추억을 다 잊은 거야. 그는 과거를 이용해 매달리고 죽어버린 감정을 되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잊었다고요?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메마르고 비꼬는 듯한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민준 씨, 당신이 저 대신 옛사랑을 차갑게 선택했던 그날을 어떻게 잊으라고요? 당신이 제 뱃속에 당신의 핏줄을 품고 있던 저를 무정하게 밀어 넘어뜨렸던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 아이를 잃은 고통을 평생 가슴에 묻고 가야 할 그 고통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잊을 수 있겠냐고요. 제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그의 죄 많은 양심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주는 비틀거렸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숨을 쉬기 어려운 듯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나는 대가를 치렀어. 서연아, 유진아는 날 속였어. 그 아이, 내 아이가 아니었어. 걔는 떠났어. 난 모든 걸 잃었어. 직장도, 명예도, 가족도. 이제 내게 남은 건 너뿐이야. 제발, 날 불쌍하게 여겨줘. 불쌍하게 여겨달라고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동정심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경멸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내가 당신을 불쌍하게 여겨야 한다고요? 그럼 제가 가장 무너졌던 그 시간 동안 누가 저를 불쌍하게 여겨줬죠? 태어나지도 못한 제 아이는 누가 불쌍하게 여겨줬나요?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했어요. 민준 씨, 당신은 그녀와 당신 아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를 선택했어요. 당신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버리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 선택과 함께 살아가세요. 더 이상 여기에 와서 제게 동정을 구걸하지 마세요. 그러니 이제 저는 줄 동정도 없고 주고 싶지도 않으니까요. 저는 피곤했습니다. 더 이상 그와 말씨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충분했습니다. 과거는 잠들어야 합니다. 저는 현우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 눈빛은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요, 우리. 저는 먼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는 잠들어야 합니다. 가장 명확하고 단호한 대답을 대신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안 돼, 서연아, 가지마.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 저를 붙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가 한 발 빨랐습니다. 그는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큰 키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벽 같았습니다. 강민준 씨, 이제 그만하시죠. 현우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험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더 이상 어떤 빚도 지지 않았어요. 부디 자중하시죠. 두 남자, 죄로 얼룩진 과거와 관용으로 가득한 현재의 대치는 침묵 속에서 긴장감 넘치게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현우 씨를 그리고 그의 등 뒤에 안전하게 서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마침내 절망이 이겼습니다. 그는 양팔을 늘어뜨렸고 어깨는 패배자처럼 축 처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영원히 저를 잃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 홀로 남겨진 민준을 뒤로하고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약해질까 봐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가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배신과 이기심, 그리고 잔인함에 대한 대가.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내려진 가장 큰 형벌은 법의 처벌이 아니라 평생 그를 따라다닐 후회와 죄책감일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현우 씨는 방금의 만남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운전하며 이따금 백미러를 통해 걱정과 공감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차가 제 집 앞에 멈췄을 때 그는 침묵을 깨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었던 남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기댈 어깨를 내어준 사람.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진정으로 평온한 미소,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고마워요. 현우 씨, 항상 곁에 있어줘서. 그도 웃었습니다. 아침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말했잖아요. 기다릴 거라고. 당신이 진정으로 준비될 때까지.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민준과의 만남은 묵은 상처를 건드려 조금 아팠지만 오히려 저를 완전히 치유해주는 마지막 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에 대한 제 사랑이 우리 불쌍한 아이와 함께 정말로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복이 바로 눈앞에서 온전한 진심으로 저를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도망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에게 그리고 그에게도 기회를 줄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먼저 현우 씨에게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부겐빌레아가 있는 단골 카페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나 회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결혼 생활, 민준의 배신, 그리고 잃어버린 아이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울었고 오랫동안 숨기고 혼자 사겨왔던 마음속 이야기를 모두 쏟아냈습니다. 현우 씨는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고 그의 따뜻한 손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떤 판단도 없이 오직 공감과 이해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제 몸은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품에 끌어안고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다 알겠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겠네요. 이제부터는 내가 함께 짊어지고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줘요. 서연 씨, 그리고 이번에는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방과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현우 씨의 편에 서기로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행복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가 바로 인생의 수많은 폭풍우 끝에 하늘이 제게 내려준 귀한 선물 같은 남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와 이현우 씨의 관계는 새로운 장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도 거리감도 없이 저는 그의 진실하고 너그러운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 제 마음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섬세함과 인내심으로 제 영혼의 마지막 흉터까지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는 결코 제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존중하고 저와 함께 마주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바닷가 조용한 사찰에 가서 제가 잃어버린 아이를 위해 작은 천도제를 지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이가 편히 잠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부터는 엄마가 항상 행복할 거라는 걸 아이가 볼 수 있도록 해요. 그의 그 행동에 저는 눈물이 날 만큼 감동했습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제 아픔까지도 사랑해 주었습니다. 몇 달 후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과시하기 위한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이 아니라 부산만의 푸른 바다 위를 부드럽게 나아가는 고급 요트 위에서 열리는 따뜻하고 아늑한 예식이었습니다.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환영해주신 그의 부모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만이 참석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한번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지만 이번의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억압도 서러운 눈물도 없이 오직 충만한 행복과 영혼의 절대적인 평온만이 있었습니다. 저를 친딸처럼 여기시는 자상한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향할 때
저는 저를 기다리고 있는 현우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세련된 하얀색 턱시도를 입고 햇살처럼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그의 눈은 행복으로 반짝였습니다. 우리 손이 맞닿는 순간 저는 이것이 바로 운명이며 제 인생의 가장 평온한 안식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 후 우리의 삶은 달콤하고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껴주었지만 무엇보다 제 경력과 개인적인 공간을 항상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병원에서 계속 일하는 것을, 국제의학학회에 참석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의사 박서연이라서 사랑해요. 재능 있고 독립적이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 그냥 당신 자신으로 남아 당신만의 방식으로 빛나줘요. 그리고 결혼 1주년이 되던 해 또 다른 기적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인생이 제게 준 달콤한 보상이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고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우 씨는 저를 세심하게 돌보았습니다. 그는 태교에 관한 모든 책을 읽었고 제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매번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갈 때마다 저와 함께 긴장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태어나던 날 제가 작고 붉은 그 생명체를 품에 안고 아이의 맑은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온전한 행복의 눈물, 제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는 딸의 인생이 엄마처럼 폭풍우를 겪지 않고 늘 평온하고 안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안녕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이는 우리 사랑의 결실이었고 인생이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현우 씨가 서투르게 아이를 품에 안고 얼굴 가득 기쁨이 번지는 것을 보며 저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이 제게 미소 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끔 민준에 대한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게 거절당한 후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는 집과 차를 팔고 그 돈의 일부로 과거의 잘못을 보상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떠나 조용한 삶을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마음의 평온을 찾기를 바랄 뿐입니다. 배신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큰 형벌은 다른 사람의 복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니까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무기징역과도 같은 황혼의 속삭임 채널과 함께 의사 박서연의 인생 이야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닫히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행복의 달콤함과 지나간 일에 대한 씁쓸함이 뒤섞인 여운이 남습니다.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매우 복잡한 감정들이 가라앉고 있을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을 때의 안도감, 배신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값비싼 대가를 치렀을 때의 통쾌함,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비극적이지만 인간적인 이야기가 던지는 깊은 삶의 메시지와 교훈에 대해 잠시 생각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랑과 배신,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청자 여러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내려놓음의 힘에 대한 눈물겨운 고백이며 죽은 듯했던 심장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찬가이며 고통의 끝을 지나온 후에도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에 대한 값비싼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첫 번째이자 가장 고통스러운 교훈은 아마도 우리 중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품고 있는 사랑과 희생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좋은 남편은 모든 폭풍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다라는 오래된 믿음의 붕괴일 것입니다. 주인공 서연은 사회적으로 거의 완벽한 모델입니다. 그녀는 재능 있고 아름답고 성공한 의사이며 현명한 아내이자 며느리로서의 본분을 다하려 항상 노력하는 며느리입니다. 5년 동안 그녀는 이상적인 남편 민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난임이라는 무거운 압박과 시어머니의 비난과 뼈있는 말들 앞에서 그녀는 고뇌하고 죄책감을 느꼈지만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과 관용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민준의 사랑은 한때 안정제였고 그녀의 세상 전부였으며 운명과 싸우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외부의 폭풍이 아닌 그녀가 가장 신뢰했던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아라는 이름의 과거가 돌아왔을 때 그 방패는 산산조각 났고 그 안정제는 독약으로 변했으며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준의 배신은 단순히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었고 흔히 말하는 한눈 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무정하고 잔인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사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수년간의 애정으로 쌓아 올렸더라도 이기적인 갈망과 외부의 압력 그리고 충분한 책임감이 없는 한 남자의 나약함에 의해 침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교정의 나무 아래서 그녀에게 주었던 평온의 약속은 낯선 바람 한 점에도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연기처럼 허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깊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의 믿음과 행복 전부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사랑은 중요한 기반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한 여성의 행복은 한 남자의 사랑만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 생각과 경제의 독립성, 그리고 자존감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되 냉철하게 사랑하세요. 자신을 위한 퇴로, 자신만의 공간을 남겨두세요. 희생하되 자기 자신을 잃을 정도로, 자신의 원칙과 핵심 가치를 잃을 정도로 희생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폭풍우가 닥쳤을 때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왕자님이나 영웅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강인함, 끈기, 그리고 독립성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붕괴에서 우리는 더 중요한 교훈, 전환점이 되는 교훈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내려놓음의 비범한 힘입니다. 서연이 5년 동안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잃고 영원히 엄마가 될 기회마저 잃었을 때, 그리고 더 쓰라리게도 남편에게 차가운 이혼 서류 한 장으로 버림받았을 때 그녀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증오에 빠져드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남아서 복수하고 민준과 유진아의 삶을 망가뜨리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인간적인 반응이며 아마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그 상황에 처했다면 생각했을 법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서연은 다른 길, 훨씬 더 어렵지만 만 배는 더 고결하고 존경스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내려놓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고통스럽지만 단호한 작별 인사를 남긴 채 조용히 떠났습니다. 완전히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내려놓음은 약함이나 실패 속의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기와 지혜로 가득 찬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떠나고 사랑이 식은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은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가치를 떨어뜨릴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복수는 순간적인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자신의 영혼을 과거와 원한의 감옥에 가두어 결코 평온을 찾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고통에 맞서고 피 흘리는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을 찾기로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고 일에 몰두하며 드넓은 바다에 자신을 맡기는 여정. 그것이 바로 그녀가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건축가 강민준의 아내도 오 여사님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독립적이고 재능 있으며 사회에 유익한 인간인 의사 박서연의 가치를 되찾았습니다. 서연의 내려놓음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힘이 붙잡으려는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놓아주는 용기에 있다는 것. 썩어버린 과거를 놓아주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행복을 잡을 수 있도록
두 손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숯을 쥐고 있을 때 꽉 쥘수록 손은 더 심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용감하게 그것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흉터가 남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치유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서연이 과거를 내려놓을 용기를 냈을 때 새로운 문, 새로운 지평이 진정으로 열렸습니다. 그녀의 삶에 이현우가 나타난 것은 운명의 우연이 아니라 그녀의 끈기, 인격, 그리고 용감한 선택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의 사랑에 있어서의 인내와 공감에 대한 더 깊은 교훈을 줍니다. 외모, 집안, 인격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남자 이현우가 사랑을 고백했을 때 서연은 어떻게 했나요? 그녀는 무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민준의 배신이 남긴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너무나 크고 깊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달팽이처럼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딱딱한 껍질 속으로 서둘러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반응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것은 배신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파괴력을 가지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랑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한 믿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용기까지 앗아갑니다. 하지만 이현우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가 그녀를 구애하는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정복에 대한 값비싼 교훈입니다. 그는 맹렬히 공격하지 않았고 돈이나 물질로 압박하거나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곁에서 친구이자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는 인내했고 공감했으며 그녀의 아픔을 존중하고 그녀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이기적인 소유가 아니라 너그러운 동행과 기다림이었습니다. 매일의 해바라기, 매일 밤의 따뜻한 생강차, 작고 조용하며 섬세한 그 행동들은 수만 번의 맹세나 수천 개의 값비싼 선물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심과 관용으로 그녀 마음속의 얼음장을 서서히 부드럽게 녹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우리에게 성숙한 사랑을 재정의해 줍니다. 사랑은 흠없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불완전한 흉터까지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불완전한 흉터까지도. 사랑은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최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인내, 공감, 그리고 절대적인 존중이 필요합니다. 서연과 현우의 이야기는 한때 무너지고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었던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자 희망의 빛입니다. 한 번의 넘어짐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지 마세요. 저 너머 어딘가에 분명 당신을 위해 태어난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문을 굳게 잠그고 있다면 행복은 스스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스스로 일어서서 마음을 열어야만 그 사람이 들어와 당신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갈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의 결말은 전 남편과의 재회나 쉬운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해방과 더 찬란하고 온전한 새로운 행복입니다. 민주는 자신의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대가는 가난이나 징역이 아니라 훨씬 더 무거운 형벌, 바로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갈망하던 아들을 얻었지만 또 다른 속임수를 통해서였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신을 지극히 사랑했던 아내를 잃고 태어나지도 못한 친자식을 잃고 가짜 아들마저 잃었으며 명예와 마음의 평온까지 잃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공정하고 엄격한 인과응보입니다. 서연은 새로운 사랑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훌륭한 의사이자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성이지만 이제는 사랑받는 아내이자 행복한 엄마입니다. 딸 안녕이를 품에 안았을 때 벅찬 기쁨,
그것은 운명의 달콤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확언이기도 합니다. 행복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항상 선한 마음과 존중받을 만한 인격을 지키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 애청자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은 수많은 장으로 이루어진 한 권의 소설과 같습니다. 햇살과 장미로 가득한 장도 있겠지만 폭풍우와 눈물로 가득한 장도 있을 것입니다. 결코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장들 말입니다. 의사 박서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장에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손이 떨리더라도 용감하게 다음 장으로 넘기세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들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여세요. 행복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스스로 일어서서 더 강하고 더 꿋꿋하며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감동과 귀한 교훈, 그리고 더 밝은 내일에 대한 믿음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 황혼의 속삭임 채널이 앞으로 더 좋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큰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아름다운 인간적 가치를 널리 퍼뜨려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따뜻해지도록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